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분을 울게 만들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올해로 74,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다. 교직에 몸담으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정을 지켜오셨고,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에 운동하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스스로를 잘 챙기며 지내셨기에 우리 가족은 늘 든든한 기둥처럼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던 약속을 자꾸 헷갈리시고 늘 정갈하던 식사 자리에 반찬을 몇 번씩 흘리기 시작하셨다. 가끔은 나를 동생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셨고 어제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는 웃으며 넘기셨지만 우린 모두 알았다.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철수야, 도와줘. 가스불을 껐는지 모르겠어. 그날 나는 단숨에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주방엔 타담한 냄비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초기 치매. 의사는 가능한 빨리 일상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병인을 두자니 매달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내가 모시자니 아이 둘과 맞벌이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이 요양원이었다. 입소 당일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잠시 고개를 떨구셨다. 그래. 나도 이젠 늙었구나.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요양원은 외관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마당엔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그래도 여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입소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철수야, 여기 밥이 좀 이상하다. 물 같아. 고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죽이야. 나는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워지셨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러나 며칠 후 직접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 식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쌀밥에 국이라고 하기 민망한 맑은 물, 조미료 없는 나물, 멸치 몇 마리, 고기는 일주일에 2번 나왔고 그것도 잘게 찢긴 닭가슴살이었다. 식사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어르신에겐 식판이 일찍 치워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물었다. 식단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영양 불균형도 걱정되고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저염식 기준에 맞춰 조리된 겁니다. 딱딱한 매뉴얼 같은 대답뿐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싸서 방문했다. 고등어 조림, 계란찜, 콩나물 무침, 된장국.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였다. 젓가락을 드신 아버지는 한 입 넣고 잠시 말이 없으셨다. 그 다음부터는 말없이 쉼 없이 눈가를 훔쳐가며 드셨다. 그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 이후 아버지는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식판을 밀쳐내셨다. 나는 식사 거부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절망의 표현임을 알았다. 식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간호사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입소 초반에 보였던 미소는 사라졌고 어르신들에게 냉정하고 무뚝뚝한 태도가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면회 중 복도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또 쏟으셨네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그 말이 우리 아버지를 향한 게 아니길 바랐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내게 털어놓으셨다. 철수야, 나한테 큰 소리 쳤어. 물 조금 흘렸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참을 수 없어 요양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형식적인 말뿐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손등에 커다란 멍이 생겨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내 물음에 아버지는 조심스레 말씀하셨다. 어두울 때 복도에서 누가 확 스치고 지나갔어. 그냥 스친 게 아니라 분명히 밀었어.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그 복도는 사각지대라 영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방에 계시던 김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놨다. 가끔 밤마다 누가 들어와서 다그쳐요. 대답 못하면 이불도 확 걷어가고 팔을 툭툭 때려요. 나는 다시 요양원에 항의했다. 이번엔 시설장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사무장이 나와 사과를 대신했다. 하지만 그 태도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학대한 그 직원은 그저 다른 층으로 이동됐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예전엔 나와 통화할 때마다 손주의 이야기를 물으셨고 뉴스에서 본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셨다. 그러나 요즘은 잘 지냈냐는 질문에도 응이라는 대답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눈빛은 점점 말라갔고 웃음은 사라졌다. 그토록 존경하던 내 아버지가, 그토록 강인했던 내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뼈와 살은 그대로지만 그 안의 정신만 바람에 날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력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인터넷에 요양원 실태를 검색해도 대부분은 광고성 글이었고 가끔 올라오는 후기들도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되어 신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갑작스럽게 숨을 가쁘게 쉬며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던 중 탈수 증세와 심한 영양 불균형, 그리고 우울증에 의한 식욕 저하로 인한 기력 저하가 겹친 결과라는 소견을 받았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를 저런 상태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결국은 나였다. 편의와 타협하며 아버지의 노후를 남에게 맡긴 내가 만든 비극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힘겹게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철수야, 아버지가 짐이 돼서.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짐이 되다니.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해온 분이 지금은 자신이 짐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직접 모시겠다고. 이후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다시 따뜻해졌고 미소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눈에 띄게 웃음이 많아졌고 하루에 두세 번은 산책도 하셨다. 집밥을 드시고 익숙한 공간에서 편히 지내시는 모습에 우리 가족은 안도했다. 마치 무너져가던 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간혹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밤마다 혼잣말을 하시며 거실을 서성이셨다. 밤중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는 걸 몇 번이나 막았다. 나와 아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잠에서 깼고 아이들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그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금 전에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분이 갑자기 모든 걸 잊어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나와 아내는 교대로 아버지를 돌보았다. 출근 전엔 아침 식사를 챙기고 퇴근 후엔 샤워를 도와드리고 밤엔 항상 귀를 기울이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우리의 체력과 인내심엔 한계가 있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는 건 무리야. 우리 생활도 계속 이렇게는 안 돼. 맞는 말이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교육, 아내의 건강, 우리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큰형과 둘째 누나, 그들도 아버지의 자식이었다. 형,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나 혼자선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나도 직장일에 정신없어. 애들도 학원이고 뭐고 다 겹쳐서 지금은 정말 어렵다. 둘째 누나 역시 비슷했다. 아이들 사춘기에 남편도 일 때문에 예민해서 솔직히 우리 집엔 모실 공간도 없어. 나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명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함께 추억을 나눴던 형제인데 지금은 그 누구도 나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았다. 며칠 후 가족회의를 열었다. 우리 집 거실에 형제들이 모인 건 참 오랜만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고 일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며 아버지를 돌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모두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회의는 곧 냉랭해졌다. 그럼 그 하루 동안 우리도 간병인을 따로 불러야 해. 우리 애들도 시험 준비 중이야. 아버지 때문에 다 망칠 수 없어. 솔직히 그때 요양원 보내자고 한 건 너였잖아. 이제 와서 책임 전가하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책임 전가? 아버지는 당신들 부모님이기도 해. 왜 나 혼자 짊어져야 해? 말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둘째 누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큰형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 이후 형제들과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우리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는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한동안 나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아버지는 계속 나를 찾았고 나는 피곤한 몸을 끌고 일어났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며 놀랐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아내 역시 지쳐 있었다. 우리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때였다. 아이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빠, 할아버지랑 놀면 재미없어. 맨날 같은 말만 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의 노화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과연 지금 이 방식이 맞는 걸까? 사랑만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걸까? 아버지에게 최선의 환경이 무엇인지, 나에게는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인터넷을 뒤지며 또 다른 요양시설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엔 정말 더 깐깐하게, 더 냉정하게 고르자고 다짐했다. 전문가와 상담도 받았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 요양보호사와 시간제 간병인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아버지와의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가까운 공원이라도 함께 걷기로 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형제들과는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묻는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 짧은 질문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다. 이번엔 정말 정성을 들였다. 수많은 후기들을 읽고 실제로 시설을 방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서 멈춰섰다. 그 요양원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내부는 청결했고 직원들의 태도는 다정했다. 식사 메뉴도 다양하고 정성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평온이 느껴졌다. 아버지와 함께 둘러본 그곳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공간이었다. 여긴 좋다.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월 비용이 350만 원을 넘었다.
게다가 간병 옵션까지 추가하면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우리 가족의 월 소득에서 그걸 온전히 감당하기는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다. 긴 통화 끝에 겨우 형과 누나를 집으로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정말 괜찮은 곳을 찾았어. 아버지께도 보여드렸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근데 비용이 꽤 나가. 셋이 나눠서 부담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형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이면 우리의 학원비는 다 날아가. 요즘 얼마나 학비가 드는 줄 알아? 둘째 누나는 더 날카로웠다. 아니,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노후 준비도 안 하신 건 아버지 책임 아닌가? 이제 와서 왜 우리가 그걸 다 책임져야 해?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부모님한테 할 소리야? 당신들도 그분 덕에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야? 형도 화를 냈다. 그래서 지금 그 덕값 다 치르라는 거야? 우리가 왜? 각자 사는 것도 힘들어. 회의는 싸움으로 끝났고 결국 나는 그날 밤 울었다. 아내 몰래 방 안에서 흐느꼈다.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슬펐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미쳤다. 나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교사셨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보내셨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셨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면 본인의 코트를 팔아주시던 분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셨다. 국민연금 외엔 변변한 자산이 없었다. 퇴직금은 우리 셋의 결혼과 전세자금, 병원비로 모두 써버리셨다. 그 모든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걸 우리는 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가를 우리가 나누려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왜 아버지께 편안한 노년을 드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현실이 잔인한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내가 부담하기엔 무리였지만 아이들의 학원을 하나 줄이고 차량을 중고차로 바꾸고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고 아내와 함께 계획을 짰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내는 말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셨잖아. 본인 신발을 아껴 신으면서도 우리 새 운동화 사주셨잖아.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그랬지.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요양원에 모셨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따뜻한 식사, 정성껏 돌보는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햇살 가득한 창가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나를 위로했다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아직 서먹하다. 비용 문제로 결국 나 혼자 짊어지게 되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걸 나는 잊지 못하니까. 요즘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씀이 줄었지만 가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아버지의 노년은 우리 모두의 미래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언젠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태도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요양원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다. 창가 너머로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잘 계시죠? 그 짧은 인사가 내 하루를 버티게 한다. 아버지를 다시 요양원에 모신 후 나는 일을 더 해야 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배달 일을 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몸은 무너져 갔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단 하나,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다. 이런 내 모습을 본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형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형은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 혼자 다 짊어진 줄 몰랐어. 이제부터 나도 도울게. 며칠 뒤 누나도 집에 찾아왔다. 따뜻한 국을 끓여왔고 아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버지께 죄송하고 너희한테도 매달 돈 보낼게. 함께 하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던 내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식사도 조금씩 남기셨고 기억도 자주 놓치셨다. 간병인 선생님이 말하길 몸도 마음도 서서히 다쳐가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자주 요양원을 찾았다. 형과 누나도 매주 돌아가며 방문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그 전화를 쉽게 받지 못했다.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날이 왔음을.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쏟아질까봐. 나는 관 속에 누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정말 너무 늦었네요. 형과 누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아버지 우리 이제야 철이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세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서로 연락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고 있다. 아버지는 이제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쉰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노후 준비는 나중 일이라며 미뤄두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등록금에 결혼자금에 병원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늙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부모의 노후를 감당하지 못해 갈등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에 괴로워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모두의 상처가 됩니다. 노후 준비는 곧 자식에게 존중받는 지름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모는 더 당당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후회 없이 부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뒤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인사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